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학습지 14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 두 번째 시간으로 학습지 3쪽과 4쪽에 있는 내용 선생님하고 함께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나눠준 학습지는 빈칸이 조금 있는 학습지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학습하면서 빈칸 채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강복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 구성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표로 우선에는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과서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앞에 선생님이 연도를 조금 넣어놨잖아요. 그 연도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년에 여훈영이 우리나라에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45년 8월 달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만들게 됩니다. 주도 세력을 보면은 역시나 여운형과 안중 중심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운형하고 안중이 중심이 돼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일본이 가고 난 뒤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성격은 좌우 합작의 성격이 있고 일시적 과도기라는 거는 이제 일본이 떠나가고 나서 국가가 건설되기 전까지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부가 없다는 상태, 무정부의 상태를 여러분이 외국에서도 사례를 한 번씩 보면 알겠지만은 폭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치안이 굉장히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잦은 도둑질, 그 다음에 일반 편의점, 우리 지금도 뭐 조금 치안이 안 좋은 나라 같은 것들 보면은 도둑들이 치안을 뭐 편의점을 턴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불을 지르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범죄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서 일시적 과도기에 대중생활을 확보를 하는 것을 광령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렇게 치안을 그러니까는 유지를 하고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지부를 조직해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군이나 뭐 소련이 주둔하기 전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굉장히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가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뭐 폭도들이 움직임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치안이 유지가 굉장히 잘 됐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전례후무한 일이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중앙조직을 정부 형태로 이제 개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의 각 지부는 인민위원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미군이 남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형태를 갖춰서 남쪽에 들어온 미군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그러니까 정부 형태를 수립을 한 거죠.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 위에 보면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좌우 합작의 성격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이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이름에서도 약간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나죠.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의 일부가 너무 사회주의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주도해 나간다라고 반발하게 되면서 이 단체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학습지 2페이지에 보면은 남쪽과 북쪽에 각각 미군과 소련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소련은 간접적으로 통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이양을 했다라고 했지만은 미군은 직접적으로 통치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군대가 들어와서 미군이 들어와서 군정청 군대에 정치를 하는 기관을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직접 통치를 하는 시대를 미군정이 실시된 시기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45년 9월 8월부터 여기 지금 날짜가 조금 잘못 48년 8월 15일까지 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이 군대를 데리고
통치를 했구나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 북쪽에 있는 아까 전에 여기 북쪽에 그 여운형이 준비가 돼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든 조선인민공화국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하이에 있던 우리 독립군의 그 대표되는 형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 미군정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들어와서 현상유지 정책을 피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선 총독부가 물러가게 되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일을 하던 그 관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선 총독부 관료, 경찰을 다시 등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민주당 등 우익 세력들을 활용을 하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군정이 통치하는 와중에 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3국의 정상들이 모인 회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름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소련, 영국 외무장관들의 한국 독립 문제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 합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떠올려 보세요. 언제 우리나라의 독립이 보장이 됐다고 했나요? 카이로 회담 때 보장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한국 독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소련, 영국 외무장관들이 모이게 되는 거야. 세 나라. 그래서 한국인들로 구성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그 다음에 수립해라.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것을 논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합의된 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이 내용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특히 이 3번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최고 5년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최고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즉각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구성이 돼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동안은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일종의 신탁 통치라는 말도 일종의 식민지 형태와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니까. 이거를 국내에 보도를 하게 되는데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오보를 했어요. 잘못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미국이 이때 그러니까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할 때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었고 소련이 즉시 독립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한 내용들이 합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예요. 최고 5년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근데 이게 동아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미국이 즉시 독립을 주장을 했는데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라는 걸로 바꿔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좌익과 우익은 처음에는 다 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입장들이었습니다.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좌익 세력은 소련이 신탁 통치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찬탁으로 선회를 하게 되고 우익 세력은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미국은 여기 보면 우익 세력을 활용한 정치를 한다라고 했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에 어떤 입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야. 신탁 통치. 반대하는 반탁 통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여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뭐가 결정됐습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45년 3월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논의할 협상 한국 측 협상 대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이후에 한국인들로 구성되는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소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한국 측 협상에 참여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두고 이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또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모든 정당을 참여시켜 달라.
이 신탁 통치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거는 그 사람 표현의 자유이고 한국인이면은 모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우익 세력을 미국은 활용을 하고 있었지만 이 우익 세력은 여기 뭐예요? 끝까지 반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련은 그에 반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우리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찬성한 단체만 참여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소련은 자기네 입장을 대변한 거죠. 왜? 신탁에 참석하는 사람이 좌익계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모든 정당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소련은 아니다. 이 신탁 결정에 찬성한 단체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결국 여기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납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와중에 이승만이 46년에 정읍에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싸우다가는 우리나라 정부가 구성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찢어지게 되는 거죠. 북측 따로 남측 따로 통일된 정부 구성을 물 건너 간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독립가들이 정부 구성안들이 다시 이것을 합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좌우합작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좌우합작이라는 말이 여러분 식민지 시기에도 나오고 독립운동하던 시기에도 나오고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판단이 안 되겠지만 주도 세력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이 시기에 좌우합작운동은 요때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선지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역시 여운형이라는 분이 주도가 되고 김규식이라는 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중좌중우라는 말은 중도 좌파, 중도 우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로 만약에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가 중도예요. 여기가 좌, 여기가 우. 이 완전 끝점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얘기를 해봤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 있는 중도 좌파, 중도 우파들이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초기에는 미군이 이 중도 좌파, 중도 우파 합쳐서 하는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을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의 지금 입장에 불리해요. 미군은 남쪽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위에 아까 봤듯이 우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을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우파들이 신탁 통치에 반대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편으로 지금 많은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도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미군정은 초반에는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에서 만들어낸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게 세세하게 좌익의 5원칙, 우익의 8원칙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만 여러분이 보면 되는데 정부 수립 어떻게 할 거냐, 미소 공동회 개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토지개혁 문제랑 그 다음에 친일파 처단 문제가 굉장히 두 집단이 격렬하게 대립하던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우 7원칙을 마련까지 했지만 한계에 보면은 좌우 대립이 더 심화가 되고 소련과 미국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냉전 체제가 더 심해지게 되면서 이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의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운형이 피살되게 되면서 좌우합작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 보면은
다시 2차, 1차가 실패하고 결렬됐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개최된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역시 미소련이 냉전 체제가 격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더 심하게 대립하게 되면서 결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소련은 미국의 제의는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정이 위배되는 거다. 그러면서 거부를 하게 되고 차라리 미국, 소련 양군이 동시에 한반도에서 철수하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소련이 이런 주장을 한 거에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세력들이 한반도의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이 이렇게밖에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파의 세력들이 입지가 좁았어요. 왜냐하면은 친일파 세력들을 그대로 포섭한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와중에 미국이 이관을 해버린 게 되는 거죠.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실시를 해라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 필요 없고 독립된 한국 정부 수립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아까 전에는 미소공동위원회 열리고 할 때는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제 급격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남북에서 총선거 실시해서 정부 구성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인구 비례 투표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비례 투표라는 거는 인구 수에 비례해서 투표를 하라는 거잖아요. 선거구가 이제 인구가 많은 데서 국회의원을 많이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소련은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인구가 남쪽과 북쪽 중에 어디가 더 많았겠습니까? 남쪽이 훨씬 더 많았어요. 북쪽은 산지도 많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선거구로 따지면은 선거구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거가 실시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디가 유리한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겠습니까? 남한 측에 유리한, 미국에 유리한 게 눈에 너무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북한과 소련은 거부를, 여기 소련,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인구 비례 투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북 총선거 실시를 거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유엔은 한국임시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하게 되는데, 소련은 입국을 거부하게 되고, 48년에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 북한이 지금 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선거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남한,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38도선 이남 지역만의 총선거가 이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배경은 3.1절 기념을 해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항의를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꾸세요. 여기 이응이에요, 이응. 노동당 세력과 일부 주민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미 군경이 아주 강경하게 일반 주민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강경 진압하게 됐습니다. 이 역량으로는 이거를 또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에게 파병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를 군인들이 거부하게 되는 여수 순천 사건 10월 19일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의 지시다라고 이렇게 덮어씌우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 선생님이 지금 요거는 연도 순으로 묶어놔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서 읽어보면서 사건 흐름대로 여러분이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47년 9월에서 48년 5월 사이에 아까 전에 여기 이관하고 그 다음에 47년 11월에 단독 선거 결정되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이제 통일된 정부 구성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김구 선생님이
김교식 선생님과 함께 남북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독 선거 안 된다. 미소 양군 철수해라.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하자. 북한 측의 사람들과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지만 이미 지금 대세 흐름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48년 5월 10월에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누구를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직접 평등 비밀 보통의 원칙에 따라서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장 감시하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던 세력들, 남북 협상에 참가했던 김구나 김교식 등은 단독 선거 반대 세력은 불참하게 되는 거예요. 불참한다라는 거는 후보로도 나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좌익 세력 역시 선거에 반대를 하면서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출마 자체를 안 하니까는 출마했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승만, 한국민주당 등 우익 세력과 일부 중도 세력이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4.3 사건은 아까 전에 제주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거기에 2개 선거구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여파로 제주도 선거구 2개를 제외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돼서 구성되는 국회를 뭐라 하느냐?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재헌국회는 임기가 여러분 여기 보면 몇 년 돼 있습니까? 2년이에요. 2년. 다른 국회는 지금도 구성되면 4년이잖아요. 임기가. 여기는 헌법을 만드는 국회라는 의미고 헌법을 그래서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을 했는데 당선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왜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세력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마를 했고 이 사람들이 뽑는 대통령은 당연히 이승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2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특위를 구성을 하게 되고 토지 개혁을 실시를 위해서 농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2개는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좀 보충 학습을 할 거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한 번 더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구성 대통령 이승만, 이때는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부통령 이시영이 당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북쪽에도 이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대응을 해서 북한에도 정권이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는 선거를 통해서 하진 않는 거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김일성이었습니다. 바로 토지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무상몰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돈 안 주고 국가에서 다 그냥 빼앗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5정보 이상의 토지를 무상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다, 그죠? 무상으로 분배해 주잖아요. 국가에서 땅을 그냥 준대. 근데 여러분 이거의 맹점은 뭐예요? 나라에서 다시 내놓으라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분배가 받을 때는 좋지만은 언제든지 국가에서 다시 뺏어갈 수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약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48년 9월 9일 날 수립이 되고 수상에는 김일성호를 뽑았지만 유엔에서는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도를 49년이 아니고 요거를 좀 고쳐야 되겠네요. 1946년 2월로 고쳐놓으세요. 요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 구성을 하는 과정까지를 표로 정리한 학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순서도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지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세세하게 이 옆에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순서 있잖아요. 유엔 총회, 유엔 소총회,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남부 협상, 50 총선거 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중요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키워드들을 먼저 학습한 다음에 세세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과서 부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는 거를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학습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표시를 잘 해놨다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